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희삼 TV 카타콤 3프로 목사 양희삼입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 우리 미국의 이호영 박사님과 또 김신곤 박사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네, 이호영 박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이호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신곤 박사님. 예, 반갑습니다. 김신권입니다. 네, 우리 박사님, 이호영 박사님 뵐 때마다 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참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곱게 늙으신다고. 그럴 때마다 그런 느낌이 늘 들어서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건강해 보이셔서 좋고 건강 문제는 없으신가요? 네,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최근에 이호영 박사님 저기 백신 네, 백신. 네. 백신 맞으셔서 두 번 다 접종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아프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맞고 나서는 그 다음날 하루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몸이 자꾸 이렇게 오한 같은 게 나고 피곤하고 그래서 하루 쉬었는데 한 이틀 지나니까 뭐 다 없어지고요. 여전히 괜찮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이제 그 의료진들이랑 그 요양병원 중심으로 지금 접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분들 중에도 좀 힘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예,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오히려 또 젊은 사람들이 되게 네. 생각보다 맞고 나서 좀 힘들었다 그런 분들이 요새 있고. 이제 그 홍보를 꽤 하는데요. 그 열나고 이렇게 앓는 것이 항체가 생기느라고 몸이 싸우는 과정이니까 네, 네. 없는 사람이 걱정을 하지 그 있는 것은 좋은 거니까 환영하라고 그래서 조금 그게 좀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내가 구나 그런 생각하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 중에서 뭐 혹시 백신을 맞으면 뭐 안 된다, 어, 뭐 그런 지옥 간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아이, 예. 그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번 그래도 지금 뭐 우리가 좀 효과를 보는 것은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다 아주 고맙게 받아들이고 맞아야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백신을 맞는다고 하는 게 무슨 인위적으로 뭔가를 우리 몸에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몸에 있는 자연적인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게 무슨 인위적인 요소를 집어넣어서 그것이 인위적인 요소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독교인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말하자면 그게 사람 몸을, 하나님 창조하신 몸을 항체 반응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유도하느냐의 차이지, 내가 병에 걸려서 유도되느냐 아니면 에이, 그런. DNA가 바뀐대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그래서 다 통제가 된다고 그러잖아. 교인들은. 음, 참 아니 뭐 기발합니다. 여지껏 기발해. 독감 주사니 무슨 예방 주사를 우리가 좀 많이 맞았습니까? 뭐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 하려고 그랬으면 뭐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맞춰야 되는 그 예방 주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 맞을 때 DNA가 여러 번 다 바뀌었겠네요. 뭐 우리가 완전히 다. 바꿨어도 진즉 바꿨을 텐데 왜 이제 와서 바꾸냐고. 예. 근데 그 미국에서 이상한 현상이 백신을 뭐 맞지 말아야 된다는 쪽에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네. 막상 나오니까 그분들이 제일 많죠, 맞아요. 안 죽으려고. 아, 일관성이 없어요. 악한 거 제가 볼 때 악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 맞지 말자 그랬으면 말이라도 했으면 하지 말아요. 지들이 먼저 맞으면 진짜 우리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난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뭐 정부가 포퓰리즘이다 돈 푼다 막 그러더니 99%가 다 받아갔대요. 예, 예. 말이라도 그리고 하지 또, 말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백신을 맞았어도 그게 이제 완전히 뭐 그걸 이제 말하자면은 bullet proof라고 하는데 이제 방탄 뭐를 하는 만능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고, 네네. 예, 그게 또 변이 그 바리언트들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거의 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 기본적인 방역은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아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이게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컨트롤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일단 백신 접종 숫자가 물량만 확보가 되면 충분히 빨라지고요. 우리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들어보니까 하루에 뭐 그 독감 주사 같은 경우 뭐 200만 명, 300만 명을 맞췄다고 하던데 우리는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숙련돼, 아니 왜냐하면은 한국 시스템이 놀라운 것이 동네에만 가도 전문의들이 다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동네 병원에 전문의들이 이렇게 다 있는. 아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다 그런 줄 알아 세계가 선진국은 다 그런 줄 아이고. 알고. 그저 한국에 그 빨리빨리 가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그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제가 어제 얼핏 들은 얘기인데 코로나만 끝나면 한국에 여행 와보고 싶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 속도도 빠르고 또 마스크라든지 이런 방역 수칙 이거. 거리두기가 굉장히 잘 지켜지기 때문에, 아, 네. 예, 제가 볼 때 한 여름쯤 지나면 이제 확진자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컨트롤이 11월 달 목표로 하는데, 아마 훨씬 그 이전에도 눈에 띄게 그 잡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요. 네. 네. 자, 오늘 방송 제목은 저 사람은 왜 나를 힘들게 할까? 네,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이 겪는 거예요. 물론 내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뭐 자기는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상하게 주변에 그 특이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상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제가 볼 땐 교회 안에 또 더 많아.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가는 답이라기보다도 좀 이해.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인격 장애라고 하는 부분으로 통칭해서 이해하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을 다루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 네. 궁금한 건 그런 겁니다. 인격 장애를 꼭 병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치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가? 혹은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그냥 성격 안 좋은 사람 그랬는데, 그걸 병으로 장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어떤 레이블을 딱 병, 장애, 정신적인 문제 이렇게 붙여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혹은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불편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아는 게 병이다. 그렇죠. 이제 너무 병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혹은 병이란 이름을 너무 쉽게 붙이는 게 아닐까? 인격이 좀 성격 안 좋은 걸 장애까지 붙여야 되는가? 저는 이런 질문이 저는 있고요. 치료할 수 있는 거와 상관없이 그건 제가 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인격 장애 하면은 아까 양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남을 괴롭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특징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한두 번 일이 아니라 네. 계속되고요. 그렇죠. 고쳐지지 않고 네. 그리고 그 남에게 주는 해 정도가 보통이 아닌 것이 계속돼서 주변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나빠지고 하는 그런 장애 범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보통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다 하는 거를 그냥 우리가 이해할 만하면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연속상에서 도저히 이것을 장애라고 부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범죄에 있는 사람들, 인구에 그저 한 1000명에 하나 정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칭해서 장애인이라 그러지. 그 이외에는 다 이런 심리 도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성격을 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 사람의 특징이다. 이 사람의 행동의 패턴이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걸로 다 이해하지. 정신장애가 인격 장애가 되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이것을 그렇게 진단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장애, 인격 장애라는 것을 이렇게 흔히 우리 쓰는 그 일상 대화에서 저 사람은 인격 장애가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네. 또 그러니까 근데 인격 장애를 이해하면은 인격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일 심한 장애의 경우를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래서 그 도상에 있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하자고 우리가 장애를 배운 것이지 보통 사람들 특정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격 장애라고 부르려고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네.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런 점 오늘 인격 장애라는 것은 상당히 그 정신과 진단에서도 중요성이 낮습니다. 이거 아주 다른 병에 비할 것 같지만 근데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자. 또 이게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예를 들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네. 미국이 받은 손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도 아직도 인격 장애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예. 저 사람이 무슨 뭐 자기애적이다, 나르시시스트 이렇게 얘기하지, 나르시시스틱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를 가졌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까지 진단을 받는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니까 네. 예, 우리가 함부로 그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성격 안 좋아, 그 사람은 인격 장애라고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또 안 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게 반복이 될 때는 장애 수준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걸 장애라고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예. 저 사람 저런 성격이야 해가지고서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예. 뭐 정말 봐주는 격인데 그래도 그런 좀 극단적인 경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알아둬서 저 사람은 저런 아주 고질적인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고 뭐 낭병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치료도 안 되고요. 네. 치료해도 낫지도 않습니다. 이게. 저는 물론 나는 경우도 어쩌다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냥 이 양반들 장애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보통이 아니야. 이거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정상 생활을 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도 애매해. 차라리 이 사람 저 사람 아예 문제가 있어라고 하면 쉬운데 너무 정상 생활이 되면서 이상한 짓을 계속하고 주위 사람들 괴롭히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인격 장애 중에서도 이제 그 소위 그 반사회적 인격 장애, 소시오패스. 네, 소시오패스죠. 네. 그 사람들은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같이 네. 얘기해 보면은 예. 진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말을 잘하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하는 일이 또 있어요. 무슨 기능 장애가 있어가지고서 다른 정신 장애 같이 인격 장애가 있으면 무슨 대인 관계는 나쁘지만요. 대인 관계는 나쁘지만은 그래도 무슨 일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려 오지도 않아요. 내가 뭐가 어때서 그러냐.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무슨 물론 이제 인격 장애 중에서도 경계성 인격 장애나 의존성 인격 장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 되겠다 이걸 고쳐야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보통 다른 인격 장애들은 치료하러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던데요. 정신과를 자기 발로 걸어가는 사람은 일단 절반은 나은 사람이다.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 인격 장애의 특징이 이제 자기는 모르고 남들은 안다는 거겠죠? 주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그런 게 있는 줄 특성이 있는 줄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인격 장애도 뭐 A형, B형, C형 이렇게 뭐 좀 나누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세 가지로 나누죠. 네. 하나는 아주 특수한 어떤 뭐 특징이나 패턴 같은 것이 정상인은 없는데 특별히 가지고 있는 사람, 음. 또는 정상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은 그런 것이 결손되어 있는 사람, 이런 종류가 하나 있고요. 네, 네. 뭐 분열형 인격장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정말 기인 이상의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 남 괴롭히는 거, 반사회적 인격장애니 무슨 뭐 자기 애적 인격장애 같은 것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또 조금 종류와 다른 남에게 의존하고 그 남에게서 이렇게 늘 애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다든지 이런 또 특수한 또 아주 드라마틱하게 마치 그 연극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늘 이렇게 꾸미고 사는 사람,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네. 어쨌든 간에 각 인격 장애가 아주 특수하게 다 다릅니다. 네. 그냥 유사성 있는 게 아니고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별도로 이해해야지, 네, 네. 이게 좀 뭘 뭉쳐가지고서 이런 범주의 사람들 또 이렇게 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네. 그 제가 군 생활도 그렇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저도 처음에는 진짜 몰랐어요. 처음에는 인격 장애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고 뭐 당연히 그러겠죠. 정신과 무슨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뭐 상담을 따로 공부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지금 돌아서 보니까 이 친구는 이런 인격 장애 좀 약간 그런 끼가 있었고 이 친구는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겪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하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나도 그런 사람 겪어봤어 이러면서 좀 더 쉽게 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그 사례라고 해야 될까? 네, 제가 겪었던 일, 뭐 몇 명 있습니다. 좀 특별하게. 그런데 한 명, 그 사례 먼저, 한 가지 사건 사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네. 어, 이제 바야흐로 한 20여 년 전, 그러니까 20년 전까지 한 17, 18년 전, 제가 강릉에서 공군 군목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때는 우리 김신권 박사님 이제 제대 막 하고 전역하시고 그랬을 텐데 2003년인가 4년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동을 했더니 거기에 군종병이 4명이에요. 보통은 뭐 두 명, 많으면 2명, 1명. 뭐 그런데 거기 이제 곧 전역할 친구까지 5명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4명 중에 한 친구가 그 친구는 뭐 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군종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주보에 이름도 넣고 하는데 주보에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전임 목사님이 키우던 강아지 똥 치우고 허드렛 일 해주는 잡일을 해주는 게 주 업무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야, 그게 말이 되냐? 교회에 와 있는데 이게 이게 사람을 좀 잘 대해줘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저는 뭐 한 몇 주 만에 그냥 군종병 주보에 이름 넣고 하자. 그리고 일도 이제 어느 정도 맡기고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친구가 어떤 일을 제대로 잘 못했고 교회 바로 이제 보통 비행단은 교회 바로 옆에 의무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이 있는데 이 친구가 부대에 오자마자 적응을 못해가지고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부대에서 대기하는 사이에 의무대로 바로 가고 그리고 이제 자대 복귀를 못한 거였죠. 그러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 전에 제가 가기 전에 태풍 루사가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그럼 교회 와 있어라라고 했는데 문제는 군종병도 아니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아주 잘 대해줬죠. 그리고 저는 뭐 항상 그랬었는데 이제 사병들한테 정말 사병들이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병들하고 저는 오히려 더 사병들 잘해줬고 뭐 저는 사병들 뭐 데리고 나가서 밥도 사주고 특히 군종병들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꼭 밥도 막 먹이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제가 제 돈을 들여서 상담도 좀 해보게 하고 그런데 이제 왜 그러고 있었는지는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일을 시켰는데 일을 잘 처리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럼 일을 못하니까 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혼도 내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진짜 일이 제대로 터졌죠. 그 옛날 그 좀 지금도 비행단도 그렇고 시골 조금 그 시골에 있는 그 부대들은 교회가 없어가지고 인근 마을의 교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러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강릉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인근 마을의 교인들을 모시러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동차를 그 봉고차를 운행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 봉고차로 이제 그 마을의 어른들을 모시러 갔는데 차는 안 오고 몸만 왔어요, 애가. 그러면서 뭐 웅성웅성 하는데 차가 어디 빠졌다는 거예요. 그 어디 논인가 밭인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해서 다음 날 제가 가봤어요. 제 차로 이제 가봤죠. 그랬더니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 도저히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리고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그 마을이 가는 길도 아니고 전혀 엉뚱한 길,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봉고가 15인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다리를 진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나 정말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랑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쪽은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밭이었던 것 같아요. 질은 아주 질퍽질퍽한 밭이었어요. 차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처음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친구가 몇 번 계속 다녔었고 그 전부터도 계속 다녔었는데 저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정신과 의사였던 친구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전화해서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때 내가 잊을 수 없는 명언을 들었는데 오빠, 그 친구는 환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목사가 도울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이거는 전문 영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라기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죠.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약간 뭐 제가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오늘 나올 그 경계성 인격장애가 아니었나. 경계성 인격장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엄청 잘해줬죠. 주변에서도 잘해주고. 근데 경계성 인격장애의 특징이 그거라면서요. 99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를 잘못해주면 이놈 나쁜 놈. 이런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물론 뭐 그 친구 지금 연락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계기. 물론 그 전부터도 소소한 일이 있었지만 제일 큰 일.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 더 겪고 이제 그렇게 했던 일.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지금 이야기 짤막한 얘기 들어보고서 뭐 진단을 할 수 없는데, 네. 글쎄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개념들이 자꾸 바뀌어요. 이 지금 이야기하신 그 사람은 경계성 인격장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그런 끼가 있을 정도. 근데 왜 네.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뒤에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 차를 거기다 갖다 박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이제 분노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태풍 루사라고 하는 게 엄청났거든요. 강릉에 거의 900mm 이상의 비가 왔어가지고 강릉 시내가 다 잠겼어요, 거의. 근데 교회에 와서 일을 열심히 했대요. 진짜 열심히 막 그 복구하는 일을. 나중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다른 그 후배한테
당연히 후임한테 했던 말이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한 이유가 니들이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이런 잡일을 시켜 하면서 화가 나서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네. 몇 가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가 보다 하고 나름 유추를 해봤죠.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 제가 한 가지 좀 밝힐 것은 이전에는 경계성 장애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엔 그건 borderline condition이라고 그랬어요. 경계. 네. 네. 근데 그 개념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때 그 개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정신분열증 같은 그 분열증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고 무슨 뭐 불안장애 같은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에 경계에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뜻에서 보더라인이라는 경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또 다 다른 이름으로 바뀌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성 인격장애는 아주 독특하고요. 폭발적이고 네. 그 대인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어렵고 그리고 한 번 그 분노가 발산하면요. 그게 밖으로 발산하지 이 사람 같이 이렇게 혼자서 뭘 일을 저지르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일 저지르면 아주 단단히 저질러요. 네. 그리고 대개가 알코올이나 무슨 마약 중독자가 되기 쉽고요. 그리고 이 거절에 대한 예민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누가 자기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말이죠. 그에 대한 그 분노 폭발이 말이죠. 충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일 열심히 한다는 것은 말이죠. 자기 분노가 그래도 조금 승화된 성격이거든요. 네. 좋은 쪽으로 발산이 됐지 파괴적으로 밖에서 때려 부시고 뭐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군종병이 때려 부셨다가는 바로 영창이죠. 그래요. 영창을 가도요. 예, 또 가더라도. 가고 하더라도 또 부십니다. 아, 그게 제 인격적 경계에 이상.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계성 네. 인격장애는. 네. 그리고 자살 행동이 아주 흔하기 때문에 대개 이렇게 손목을 걷어보면은 벌써 그은 자죽이 벌써 몇 개 있습니다. 저희 환자 하나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서 지붕에서 내려가지고서 그래서 다리를 양쪽 다 골절을 일으키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폭발적인 것이 밖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남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네. 그 여간에서는 그 군대 생활을 이렇게 원만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기능도 발휘하면서 군대 생활을 유지했는데 이 엉뚱한 짓을 남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하는 거 보면요. 경계성 인격 장애가 아니고 뭐 좀 다른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 경계성의 경계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계성 인격 장애는 거의 이제 티가 나고 생활이 좀 잘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 친구처럼 어느 정도 생활은 돼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그 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본인은 뭐 계속 이렇게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극적인 일이었고 그런 일이 이제 군종병 사이에서는 또 계속 몇 가지가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주변 사람들 나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도가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사람하고 같이 저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은 전 같이 못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저는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장애까지 간다는 것은 치료를 받는다든지 상담을 받아서 어떤 그 조처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그렇죠. 심대한 네. 그렇죠. 중요한 그런 거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고 네. 그 도상에 있는 그렇게 그렇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앞으로 그게 계속해서 우리가 그걸 손 놓고 기다리고 계속해서 그걸 장려하다 보면은 부정적 그 요소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우리가 같이 살기 힘들다 하는 거 하고요. 아예 본인이 선택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반사회적 행동들을 한다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는 해요. 네. 아니 그래도 힘들어. 아무튼 예, 힘들어. 힘들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좀 인격장애가 뭔지 조금 설명을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설명을. 네. 그래서 제가 그 좀 총괄적으로 우리 이제 그 소위 그 정신의학의 질병으로 간주되는 인격 장애에 대한 정의를 조금 이렇게 소개를 좀 해드리죠. 네. 우선 생각, 성격, 행동, 습관 등이 사회적 기준에서 극단적으로 벗어난 사람들을 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그 아까 말씀하신 사람 보니까 그렇게 벗어난 사람 같은 생각이 좀 안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더 내용을 몰라서 또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인지적 특징으로는 자신에 대한 인식, 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어떤 사건을 이렇게 봤을 때 그걸 지각하는 그 해석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저건 나를 고절하려고 저런다. 네. 이렇게 네. 해석하기가 쉽죠. 자기가 편한 쪽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오해를 하는 거죠. 다 오해하는 거죠. 예. 자기가 그 오해한다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예, 예. 또 제일 이제 그 특징적인 감정면에서 그 강도, 그 적절성, 가변성 등이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이건 아주. 그리고 대인 관계가 독특하고 자기 본이고 상식에서 벗어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충동을 조절하지를 못해 자기가. 이거 뭐 참고 어쩌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병정은 그래도 자기가 그 군생활 하면서 박대를 받는데도 꾹 참고 그것을 일하는 거 보니까 이거 그래도 꽤 참는 힘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네. 또 충동적인 행동이 그렇게 극단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인격장애 장애에 들어갈 수 있나 하는 것을 제가 그 의심을.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 네. 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있는 게요. 이 독특한 인격 특징은 점수로 변하지 않고 또 청소년기의 형성에 대해서 성인까지 지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력을 볼 것 같으면요. 일관되게 그런 특징이 말이죠. 아주 쭉 계속해서 있어요. 있다가 없다가 뭐 상황에 따라서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또 인격 특징으로 생기는 갈등을 계속 겪으면은 거기서 스스로 자기가 배우고 고치질 못합니다. 뭘 네. 배워서 고치지 못해요. 예.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요. 이 감옥소를 몇 번 갔는데도요. 갔다가 나오면요.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고치질 못해요. 예. 그 설득이 불가능합니다. 또 정신장애 중에 다른 것들은 되게 자기가 앓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 사람들은 행동이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은 편안하고 우습지만은 갈등이 있고 뭐 죄책감이 있고 뭐 부끄러움이 있고 뭐 이런 게 없어요. 행동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격 장애는 그 인격 문제로 갈등이 생겨도 하하. 자기의 마음은 편하고요. 뭐 이거센토닉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리고 남에게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경계성 인격 장애도 이 속 중에 하나지만은
대부분이 이런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특징이 없는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예. 네, 네. 그 제가 박사님 이런 사람들 경험해 봤어요. 가족이랑 그 이제 어디 바람을 쐬러 가거나 여행을 가요. 식사를 하고 그냥 자기 먼저 나와요. 남편이. 그런데 그게 그냥 뭐 내가 다 먹었으니까 나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인지를 못 해요. 같이 왔는지를. 같이 분명히 가족이 같이 갔는데 아빠가 사라져. 그분도 군인이었습니다. 소령이었는데. 어, 그래서 이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가능하지 않잖아요. 같이 갔는데 맞죠. 어떻게 같이 간 걸 인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이어 가지고 그러더니 기어이 이분은 이혼을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특히 그 아내분이 그런 경우도 있는 거가 저도 이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특이하긴 했었어요. 우리 교회 집사였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있구나. 예, 뭐 인격 장애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소위 그 자기중심, 자기애적 그 성격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기 본이지 네,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하고의 상황 같은 것을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자기 본인으로 행동을 하고 자기가 만족하는 게 제일이고 네. 남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도. 네? 자기는 불편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혀 불편하지 않죠. 자기는 자기 만족만 하면 돼요. 자기만. 네, 그리고 남들이 그걸 따라야 됩니다. 자기를. 어, 예, 따르지 않으면요. 예. 화가 납니다. 화를 냅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막 화를 낸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가 그래서 그래놓고는 화를 낸대. 자기를 따라와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자기 아주 그 극심하게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늘 옳고요. 네, 남이 이게 경우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벌컥 화를 내요. 음, 왜 나를 이해 못하느냐고 말이죠. 어, 나를 이해해야지. 그런 것들은 그 딱 진짜. 성격 그 장애 끼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심한 경우는 뭐 장애가 되겠지만은 그 도상에서 고착된 사람들은 네, 많고요. 예, 예. 이걸 조금 이해하셔야 음,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구나 네, 이해만 해도요 좀 마음이 편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예. 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음, 하는 것도 내가 좀 깨달을 수 있고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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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이 인격 장애를 이해하려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특징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괴로울 때 네, 그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내가 덜 괴로운가 하는 네, 방향을 찾는 게 네, 그것이 맞습니다. 제일 현명하지. 네, 제일 잘못하는 것이 그걸 고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 안 또 그렇다고 고쳐지잖아요. 예, 안 고쳐지잖아요. 전적으로 비유만 맞추는 것도 그것도 안 됩니다. 또 또 그것도. 예, 그러니까 조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다른 의견을 가졌다든지 그런 회의적인 반응은 해야지. 네, 야, 당신이 없습니다. 다 하면은요. 그러면 트럼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인격이 나쁘다. 인격에 문제가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격에 문제가 문제가 있는데 있다. 그것을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 어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인격 장애를 좀 아시면은 네, 네, 요런 점이 있구나, 요런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네.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걸 그래서 적응해서 알 수는 있지만 음. 그 사람을 장애가 있다라고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는 요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예. 거죠.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인격 장애는 왜 생기게 될까요?
원인이 뭔가요? 그건요, 두 가지, 뭐 언제든지 두 가지 이론인데, 박사님, 하나는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좀 그 맞춰볼게요. 제가 네, 겪었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그런 이제 장애 비슷하게 있었던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어린 시절에 맞습니다. 부모로부터 거절감. 맞습니다. 네, 그쵸. 그러나 정답입니다. 그건 아, 예, 예. 사랑받지 정답입니다. 못하고. 네. 네, 그래서 특히 경계성 인격 장애는요, 그것은 아주 뭐 거의 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역사를 들춰올 것 같으면요, 음, 정말 그 어렵게 자란 아이들이죠. 예, 근데 첫째 번째는 유전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는데 네, 무슨 어떤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이 그 가족들, 뭐 부모나 누가 비슷한 인격 장애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네, 그 대신 어떤 특징들, 음, 그 예를 들어서 외향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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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심의 기본 틀, 음, 또 개방성, 또 합의성, 남하고 합의성 같은 특징은 유전적인 이서가 있습니다. 네, 그런 집안, 그런 부모들이 있는 집들, 아주 개방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은 40 내지 42%가요. 닮았습니다, 이것이. 네, 꼭 배워서 동의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가족 연구를 해볼 거 같으면 그 확률이 꽤 높아요. 네, 네, 그러나 인격 장애 자체가 유전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양 목사님이 말씀하신 어린 시절의 어려운 경험입니다. 이거. 네, 네, 이저 소위 그 애착 관계에 있었던 그 애착 결손, 애착 손실 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정말 아, 애착 특히 한 살에서부터 한 7살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트라우마 네, 이런 것들 이게 아주 성인이 돼서의 행동을 많이 좌우합니다. 네, 네, 특히 자녀 폭행 음, 그 이 너무 처벌을 해가지고요. 그 아이의 그냥 그야말로 인격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존재를 무시해버리는데 그런 경우에 말이죠. 어휴, 네, 저게 왜 살아서 날 괴롭히지 하는 부모들이 있죠. 저거 죽지 않고 뭐 네, 이런 대우를 받는 이제 그런 아이들이요. 또 성폭행 뭐 그리고 부모가 또 맨날 가정불화로 싸우는 집 있죠. 네, 애정이 없어요. 그러면 애는 어떻게 어디 붙어야 생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붙었는지 아빠한테 편을. 그렇죠. 예, 근데 편을 붙을 수도 없거든요. 음, 잘못 들었다가든 상대방에게 또 거절당, 아버지한테 그러네요. 거절당하고 예,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신경이 나다가 결국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음, 이런 경우는 이제 버림받은 아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도 아버지가 어렵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들어보니까. 뭐, 번듯한 공기업의, 뭐 임원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기업 직원이었고,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아버지가 혼을 많이 냈대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는 것처럼 심한 이제 가책을 갖도록 하는 그런 경험이,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케이스는 다르지만, 이건 저도 궁금하긴 한데, 제가 이제 알았던 친구, 뭐, 이따가도 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친구는 자기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태어나면서 어머니가 아팠어요. 음, 뇌출혈인가로. 그래서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으셔서 한 달인가 두세 달 만에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큰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는 자기 스스로를 좀 부정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나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렇죠.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중요한 건, 궁금한 거는 왜 누구는 그러면 인격 장애가, 그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연극성 인격 장애처럼 그런 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다르게 나타나는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까? 이게 어떤 그 트라우마에 대한 트라우마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아니면 본인의 기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건가? 이것도 좀 갑자기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트라우마를 심하게 받았을 적에 네. 그 아이가 그것을 어떤 신호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것이 거절에서 오는 건지, 네.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죄책하면서 오는 건지, 네. 또 그 할머니가 키우시는데 할머니가 어머니의 돌봐줌하고 이제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 다른 것이 마치 어머니의 그 사랑이 아주 없어지고 무슨 전혀 나한테 관심이 없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마치 할 수 없이 돌봐주는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았을 때 이 아이가 느끼는 것하고 이게 다 이게 그 과정들 때문에 그 다르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것을 이렇게 인지적으로 잘 이해를 하는 머리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그 인격장애 그 종류 또는 이 형태가 달라지는 이유는 역시 그 배후에 있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 아직 미숙한 아이에게 어떻게 해석이 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적응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어렸을 때의 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말이죠. 인격 장애를 만드는데 또는 인격 장애가 아니더라도 인격적인 문제를 만들고 마음에 어떤 일정한 적응성이 아닌 심리 도식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일상 동안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줍니다. 음. 그래서 그 애착 관계 이것은 상당히 이해들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당시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반드시 말이죠. 무슨 어머니 옆에 있어가지고서 얘를 뭐 돌봐주고 하는 그 시간적인 그 충실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음. 퀄리티, 이게 질이 문제인데요. 질이 네.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가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음. 자기 신뢰가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이것이 나이에도요? 그 나이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기 음.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 메시지가 딱 들어와서 네. 자기에 대한 감각이 자기 신뢰가 우선 돼야 그게 기본이 돼서 남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박사님,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제가 아까 뒤에 이야기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하고의 어떤 신뢰라든 게 어느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다. 자기를 낳고 돌아가셨다. 어느 정도 또 마음을 열고 또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저는 보통 이제 그런 목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와주고 싶어 하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그 친구가 치유되는데 좀 뭔가 좀 도움이 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도와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 좋은 관계도 가지게 되고 뭔가 자기 것을 나누게 되기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아까 처음에는 좀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건 이제 증상이 진짜 인격 장애다 할 만큼 심해서 그런 거라면 이거는 어느 정도 그 보도 라인에 있다면 친구를 도와서 과연 회복이 가능할까? 회복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떤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도와야 할 텐데 그러다가 회복이 안 되면 야, 이것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헌신하고 희생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준 것도 있고
나중에는 막 그게 다 본전 생각이 막 엄청납니다. 내가 왜 그 짓을 왜 했나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회복이 될까? 어느 정도 해야 회복이 될까? 그래야 이게 목사님들도 알고 이거를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덤볐다가 다 퍼주고 다 자기 마음까지 줬는데 나중에 이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배신하고 등에다 칼 꽂고 칼 꽂고 갑니다. 비난하고 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아픈 일인가. 제가 이제 겪었던 일이니까요. 네. 네. 아니 그냥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네. 그 성격을 고친다는 것은요, 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수정은 됩니다. 음, 어느 정도 소위 그 모디피케이션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정신치료를 받는 이유는, 또 좋아지는 이유는 약간 성격이 수정돼 가지고 뭐 조금 부드러워진다든지 조금 더 개방성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변화는 있지 모르지만 네. 그 인격의 일부가 된 네. 아주 그 본성에 속한 예. 그런 특징은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칠 수 없다고 실망하시고 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자꾸 테스트를 테스트. 합니다. 아, 근데 테스트를 하는데 내가 확 변해버리면 끝나요. 음, 근데 그 테스트에서 이게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내가 어디까지 참고 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것이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음. 테스트가 패스했다고 또 확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 예. 또 테스트를 또 해요, 또.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의 일단 어느 정도의 관계가 지속이 되면 대성공입니다. 네. 문제는 끊어지고 말죠, 그냥. 왜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그죠? 나중에는 어. 섭섭하고 화도 나고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주 거의 그 어머니 같은 사랑, 거의 불가능한 사랑을 원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니까 너는 아니다. 네. 이렇게 자꾸 테스트를 하니까 이 테스트 받는 사람이 견디기가 나같이 무슨 이게 직업이고 돈을 받고 하면은 그건 또 모르겠어요. 그건 뭐 또 그다음 시간에 또 참고 하고 또 참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상생활에서 이런 성격적인 문제가 터졌을 게 뭐 우리가 참아주고 용서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관계가 유지가 되면은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하는 의사가 계속 어떻게든지 전달이 돼가지고 끊어졌다가도 다시 연락을 해서 야, 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든지 그 음, 팔로우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유지가 되면은 대성공이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그 양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교인들하고의 목사와의 관계니까 음, 그거는 좀 특수한 관계입니다, 상당히.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겪지 않고 네.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남녀가 사귀었다, 결혼을 음, 했다. 음, 근데 배우자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연인 관계에서 그런 계속해서 뭐 시련을 주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사랑을 확인하는 관계들. 음, 또 하나는 그런 관계는 정말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가 깨지는 그것이 힘들잖아요.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 거. 그런 네. 경우에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 꽤 많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죠. 또 상사야. 동료나 상사가 그런 거라면은 그건 또 내 맘대로 직장을 그냥 확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연예인 관계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직장 관계에서 내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는 다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걸 바꾸지 않으면 이거 안 되니까. 음, 예, 그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음, 네.
그게 저 하나의 그 뭐야 무슨 지렛대가 되는데 자기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깨닫고 말이죠. 또는 그것을 알고 그래도 절충을 하려고 하면은 절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 소위 그 엑스큐티브 코칭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회사 높은 자리에 있는 임원들 중에서 영 그 회사에서 이런 사람은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이 코칭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실 적에 몇 사람 코칭을 했는데요. 나한테 코칭을 받아가지고 낫지 않으면 그냥 사면이에요. 그리고 나하고 코칭을 받아가지고서 조금 변하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코칭을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냅니다. 네. 그 대신 딱 한계를 둬가지고 6개월 동안 코칭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은 파이어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고집 세고 인격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러나 공부는 잘해가지고서 명문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 코칭을 하는데요. 그냥 한마디 하면은 10마디를 알아들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고치지 않으면은 내가 짭이 없어진다. 또 없어지는 것들 불명예스럽게 없어지거든요. 간절함이 필요하네요. 간절함이. 딴 데 가서 취직을 할래도 이 사람이 전 직장에서 왜 해고를 당했는지 하는 이유를 알릴 것 같으면은 다른 직장을 갔는데도 지장이 있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코칭을 했더니요. 잘 먹혀들어요. 그리고 6개월 끝나고 다 사장들이 하는 얘기 나보고 당신이 뭘 어떻게 했길래 사람 변했다고 말이죠. 그러거든요. 그 정도의 수정은요. 벌이 좋은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게. 내가 이런 궁지 있구나 하는데. 생존을 위해서. 네. 근데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자기가 이걸 안 하면은 내가 고치지 않으면은 내가 큰일 난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 근데 그 엑세큐티브 코칭에서 제가 뭘 시키면요. 그냥 충실히 그걸 해요. 그거 안 하면 큰일이니까. 근데 그런 변화는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은 본인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뭐 그 살아야 되니까 이제 변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자기의 생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 딴 교회 가면 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목사가 어려운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중요할 것 같아요. 전에도 제가 말씀 여쭤봤었나? 그 다른 데서 물어봤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어 그 상대방이 내가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이 어리든 나이가 있든 이성일 때 뭐 남자는 편한데 이성일 때는 관계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게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상담 전문가도 아니고 저희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어서 뭐 정신과 의사도 그게 같이 그 동질화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른 채로 목사님들은 도와줘야 돼 하면서 그냥 무조건 덤벼들었다가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그게 이제 이성적인 문제로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좀 주의해야 될 것이나 알아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뭐 주의해야 될 거, 알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네, 제가 네, 보기엔요. 예, 물론 이제 무슨 사람의 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한 분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뭐 어렵겠지만은 목사님들도 어려우면 도움을 청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뭐 대인관계를 전문하는 뭐 정신과 의사도 좋고 네. 그냥 컨설테이션 뭐 자문으로 만나서 내가 이런 인간적인 문제가 내 교인하고 있는데 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가 내가 책임이 있고 어느 정도가 저 사람의 문제인지 내가 잘 모르겠고 그 결국 저 신도를 잃으면은 내가 치는 양을 하나 잊는 격이 되는데 이것은 목회자로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래도 누구하고 의논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문제의 본성이 어디에 있는지 또 있으면은 어느 정도 누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적어도 깨달으면은 훨씬 그 문제를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들이 다 자기한테 의논을 해야지 그렇죠. 내가 누구한테 저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의논하러 오신 분을 제가 봤어요. 네. 내가 이건 도저히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자기를 돌보는 자기를 통찰해보는 그런 눈들이 있으면은 그것을 혼자만 하시지 말고 무슨 전문가한테 좀 의논을 하시면 말이죠. 또는 뭐 선배 목사님이나 멘토나 뭐 아무한테도 의논해가지고요. 조금 더 현명한 길을 좀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되게 특히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가 마지막이지 그렇죠. 자기가 끝이지 자기가 어디서 시작을 하려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소양을 어떻게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갖추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구조적으로 아주 힘든 것이 한국교회에서는요.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인격이 다 변화된다고 믿지 어떤 목사도 그렇게 믿고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큰 소리를 뻥뻥 치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인격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신앙의 한계와 무능함을 고백하는 행태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국교회에서는 이제 그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해봐서 아는데 제가 가끔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지금 나한테 얘기해 주신 것 정말 당신이 진짜 그거 믿느냐고 말이죠. 물어봐요. 그럼 믿는다고 그러죠.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해결이 되지 무슨 다른 지식으로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제가 그래요. 당신 지금 얘기하신 것 정말 믿느냐고 말이죠. 정말 자기가 믿어서 하는 얘기냐고 물어보면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물어볼 때마다 말이 좀 달라집니다. 음. 안 달라지면요. 네. 그 목사 인격장애 있어요. 어. 정말에. 좀 그래가지고 네. 자기가 정말 말하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가 진짜 일치하는 것을 나는 목사님들이 회의가 없고 또 고민이 없으면은 참 그건 정말 어떤 목사님들이 그럴 수 있나 하는 의심이 갑니다.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여유를 주질 않아요, 자기한테. 맞습니다. 다 믿음으로 다 커버해 버리고 맞아요. 다 이거면 하나님이면 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도 가끔 그러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네. 그러면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냥 그대로 받아주시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경험한 대부분 목사님은요, 다 그래도 양심적이에요. 그래도 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고백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 고백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서 뭔가
그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좀 깨달으시고 인간의 지혜나 지식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용납해 주시고 좀 더 신축성 있게 개방성 있게 좀 태도를 바꾸시면 조금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그게 믿음이죠, 그게.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내 스스로가 내가 인격 장애가 있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혹은 내가 인격 장애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 인격 장애가 원래 자기는 모르고 남들만 아는데 그러겠네, 진짜. 혹시 궁금하잖아요. 내가 혹시 인격 장애 있어서 남들 괴롭히는 거 아니야? 물론 있죠. 인격 장애에 대한 그 진단 저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 네. 하면 뭐 금방 나와요. 스코어까지 나오는데 인격 장애 있는 사람이 이 테스트를 하려고 안 그래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죠. 네. 근데 벌써 내가 인격 장애가 있지 않나 하시는 분은요. 네. 제 생각엔 뭐 인격 장애가 뭐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보고 진단해가지고 아주 그 숫자까지 나오니까요. 그 진단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진짜 구원 받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자기가. 그러면 저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 받은 사람인 것 같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구원 못 받는 인간들은 지가 구원 받았다고 성경의 표현을 하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구원받기 힘들고 네가 네 스스로 자문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 받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부분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좀 이성일 때, 목사는 남자고 또 자매일 때의 그 관계를 어떻게 잘 해야 되는가, 심지어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갖지 말아야 되는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대상자가 여성인 경우 남자가 이성일 목사입니다. 때, 예.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까, 이거? 네. 그리고 행여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성과의 관계가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가정이 있는 목사인데 그렇게 도와주고 하다가 어떤 그 관계가 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위험한 일이니까 아예 그러면 뭐 가이드라인이 이성은 이성끼리만 해야 된다든지 뭐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필요 정도가 아니라 참 아주 그건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사님하고 교인들 사이에 특히 이성 관계가 생기는 거 또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무슨 성희롱이라든지 무슨 그런 네. 불상사들이 생기는 기사를 가끔 이렇게 신문에서 읽는데 정말 이런 거 가끔 있으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무언가 우리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네. 그 정신과 의사도 이제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가까이서 이제 단둘이 뭘 하니까. 근데 우리 이제 그 윤리 강령이라기보다도 엄격히 지켜야 될 것을 그 한계 같은 것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은 의사 면허를 뺏깁니다. 지금 무슨 특히 뭐 여성을 환자를 갖다가 남자 의사가 무슨 갑자기 무슨 입맞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면허증 뺏깁니다. 증거만 있으면 말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검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난다고 반드시 문은 조금 열어놓고 해야 되고 또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경계선을 넘을 것 같으면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다 돼 있어가지고 보는 빈도를 무슨 일주일에 3번 할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으로 해라 뭐 이런 규칙들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지키게 돼 있는데 목사님들은 그런 교육 없이 그렇죠. 사랑해야 되니까 무조건으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데 이것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목사 자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유혹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소위 프로페셔널 전문성에는 그 음, 관리하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런 소양을 갖추는 교육도 없고 맞습니다. 예, 예. 또 대책도요. 대책도 보면요. 제가 보기에 저렇게 해서 어떻게 대책이 되나. 그냥 뭐 징계위원회에 덜 겨웠으면은 그냥 뭐 견책 정도로 하고서 이거 음, 끝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예.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뭔가 획기적인 어떤 그 개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목사님들의 세계를 모르고 교계를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음, 저는 그 목사님들 그 신학 공부하는 거 이외에도 이런 거에 대한 소양을 좀 철저히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예방이라는 것은 미리 우리가 제일 나쁜 경우를 예측하고 무슨 예방하는 것이지 터지고 나서 예방은 그냥 없습니다. 그건. 근데 보면 지금 뭐 다 터진 것이 문제지 지금 뭐 그루밍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단계에 있는 거 이건 좀 안 되겠다 해서 담임 목사님이 좀 개입을 해가지고 무슨 이것을 뭘 한다든지 하는 그런 도중에 뭘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별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문가분들이 같이 의논하셔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화시켜야지 지금 이러다가는 교회에서 특히 성적인 문제가 이렇게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그 큰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예 피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이성이라면? 네. 아예 피하면 안 되고요. 네. 조정을 자기가 그것을 컨트롤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그 기쁘죠. 아예 피한다는 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뭐 좀 마음이 아픈 사람을 좀 어떤 목회적인 차원에서 돕고 이러는 것은 그러니까 목사 스스로 컨트롤하면 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근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싫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네, 네, 그걸 못 하세요, 그걸. 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물론 나의 경우는 말이죠.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 내가 단호하게 어떤 선을 그어야지. 그을 수가 있어야지. 네, 네, 그냥 그것을 못 끊고 싫은 소리 못 하고 그리고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다가요. 그러면은 뭐 목사라고 또 유혹을 안 받습니까? 또 유혹을 그러니까요.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전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피할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단단히 조금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들이 신학 공부하고 뭐 목회한다고 해서 인격 문제라든지 심리 상담을 본인이 전문가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오만한 일이고 그러니까요. 그것 예, 자체가 불가능한데 그걸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인격 장애가 있는 분들 상담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위험에 있다는 건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위험이거든요. 그게 이제 지나치게 나를 공격하는 것도 위험일 수 있지만 그게 또 지나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음. 위험이고 그럼 위험 자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거기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지한 일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전문가들한테 부탁하고 맡기는 것이 가장 적절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분이야말로 정말 겸손하고 좋은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그리고 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에 혹시 무슨 그 인격적인 문제가 있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하는 것을 검사하는 과정 같은 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감리교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그런 것들을 이제 해요. 심사를 합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해봤지만
그 심사가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전문성이 없죠, 좀. 그리고 그 미국 UMC는 그걸 잘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UMC는 심리검사도 받고 다 하게 하는데 UMC도 못 걸러요. 저는 UMC 내에서도 그런 문제점, 이른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다, 제 판단에. 저런 분들은 목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또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데도, 심리적인 문제가 분명한데도 그런 것들을 잘 뛰어넘는, 우회해가지고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니 그런 분들이 꼭 상담, 심리 이런 거를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목회 상담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걸 지식을 잘하니까 어떻게 우회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다 통과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도 무용지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이 우리 뭐 교인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격적인 문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목사님이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양쪽을 다 손보려면 그래도 목사님들도 뭔가 그 목회를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을 걸러내는 그런 장치가 있는지. 저는 제가 전공의 할 적에 저보다 1년차 우리 친구가 상당히 좀 그 불안해하고 마치 그 ADHD 같이 이렇게 반절부절하는데요. 딱 2년차가 되자마자 그 과장이 불러다가 당신은 다른 거 하는 게 좋겠다. 이거 정신과 해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딴 데 전과 해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자를 거 좀 자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뭐 또 너무 저는 재밌어가지고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해야 될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인격 장애에 대해 해야 될 얘기를 다 못했는데 그건 다음 그건 시간에. 다음 시간에 했으면 네.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음. 아니 그 지금 이게 듣고 있는 분들은 사실 목사님들보다는 편신우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목사님들이 인격장애 있는 경우에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공감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요. 듣다 보면, 내가 전에 다니던 목사님이 인격적 문제, 뭐 장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교인들을 괴롭게 했던, 그런 경우에 교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는데 거기에 대항할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회 그만두고 떠나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럴 수 없는 경우들도 또 있거든요. 가족들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을 내가 또 목사님이 고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했던 방식은 뭐냐면, 그런 교회는 자연히 교인들이 떨어져서 도태된다 이렇게까지만 하고 그냥 시장 원리에 맡겨두고 끝내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또 그게 회복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갈증, 목사님들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를 좀 우리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사이에서도 이것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거 참 공론을 하는 것 대찬성인데, 저도 이런 것을 주장한 말이죠. 마치 나는 뭐 완전한 사람 같은 그런 생각을 남들이 할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남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어내나. 그래서 상당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공론화해가지고 다 같이 의논하자 하는 한 내가 나가서 이러면 안 되다. 이것은 뭐 윤리적이 아니다. 이런 말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성격 문제도 네. 내가 가면서도 이건 내가 말이야 마치 나는 무슨 성격에 문제 없는 사람 같이 이렇게 도덕하게 군다 해서 좀 쑥스러운 데가 있는데, 이건 좀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의논해가지고 뭔가 좀 고쳐야 할 것은 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마무리하기 전에 생각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의사는 아닌데 아까 이제 의사를 말씀하셔가지고 의사가 그 윤리 그 정신과 의사를 말씀하시겠지만 의사 윤리를 위반하면 그냥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좀 들은 이야기인데 변호사는 아닌데 법 공부를 하고 로스쿨 나오고 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디 이제 고소장 같은 거를 쓰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고소장을 대리에서 써주려고 하니까 그 여성을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들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듣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아픔을 다시 끄집어내는 일인데 이제 그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 남자가 그 여성에게 가끔씩 만나서 나랑 술도 마시고 또 여사친도 좀 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서양 스타일에서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안 되죠. 서양 어디 미국 스타일인가요?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변호사도 윤리 문제가 회부가 되면은 변호사 면허를 박탈당해요. 그거는. 변호사는 아직 아니긴 한데. 어쨌든 변호사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게 윤리 문제에 걸려 있으면 변호사 바테스트를 볼 자격도 못 주어지고 윤리 문제에 한번 걸리면 그 사람은 평생 그 법정 그 변호사 자격에 접근을 못 해요. 그런 윤리 문제가 있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죠. 그걸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했다는 게 더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네? 어떻습니까, 박사님? 얘기를. 이게 무슨 어떤 특수한 분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네. 사회에 깔려 있어요. 아주 많은데 다 이제 쉬쉬하고 또 네. 당한 사람들이 예. 이게 또 세상에 알려지면 또 자기도 창피하니까 또 어떤 때는 그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재트라우마를 받는 격이 돼요. 또 노출시켜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래서 다 쉬쉬하고 지내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뭔가 이렇게 나라에서 이게 좀 문화가 좀 달라져야지. 네. 그래도 지금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뭐 정치계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그 언론이 못된 짓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끔가다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노출시키는 것은 또 언론도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그 목사도요. 이제 여성이 상담을 목사님 제가 성폭력을 당했어요 하고 이렇게 상담 오면 목사가요. 그 상담 온 여성을 다시 성폭력을 한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던데요. 네. 그 약점이 있으니까 또 약점이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러면 진짜 더 아픔을 주는 건데 뭐 재밌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약간 인간 쓰레기들 얘기로 마치게 되는데 네. 아니 뭐 이게 그렇지 않은 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국부적인 문제를 지금 다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에서 그런지 저는 오늘 내내 얘기를 들으면서 다른 때보다 더 재밌었던 것 같고 뭐 좋은 의미죠. 네. 아마 이제 오늘은 그 서론 격이고 다음 시간에는 좀 디테일하게 그러면 이제 인격 장애의 종류들 그리고 그 인격 장애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알아서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아야 뭔가 이렇게 일단은 알아야 좀 덜 당할 수도 있고 대응을 잘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멀리 박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신곤 박사님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아마 오늘 밤에 아마 올라가기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런 좋은 강의 들으면 강의비 내겠다고 하면서 슈퍼챗도 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